한 주간의 핵심 이슈를 콕콕 짚어드리는 이슈 캘린더 시간입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심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12월 19일 토요일에 민노총 3차 민중총궐기 그리고 통진당 해산선고 1년이 있는 그런 날이네요. 자, 소요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소요를 일으키겠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기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3차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폭력 집회, 두 번째는 다행히 평화 집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문화제로 하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앞에 이제 소요가 붙어서 소요 문화제인데 소란스럽고 요란스러운 문화제를 한바탕 만들겠다. 네. 그게 뭐냐면 아마 풍물 다 나오고요. 뭐 꽹가리, 북, 뭐 지잉 다 나올 것 같고 그 외에 집에서 남비뚜껑, 소뚜껑 들고 나와서 한번 소란스럽고 요란스럽게 문화제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요. 네. 아, 이게 걱정됩니다. 아니, 근데 이 한상균 위원장이 지금 소요죄가 29년 만이죠? 29년 만에 지금 적용이 되면서 혐의가 지금 9개로 늘어났어요. 9개로 늘어났는데 이분이 또 단식을 한 19일째 하는데 이 구치소 안에서 또 뭐 팔굽혀펴기도 하면서 이렇게 아주 건강은 또 괜찮다고 그렇고. 현재까지 뭐 물하고 소금 같은 거 꼭 필요한 것만 섭취를 하면서 단식을 하고 구운 소금 있는데 계속 드시라고죠? 구운 소금은 그것까지 유지 안 하면 생리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건강에 상황 지장이 없고요. 이제 경찰이 그동안에 영장 청구할 때는 소요죄를 빼놨고 법조계에서는 과연 이게 정말 소요죄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이게 86년에 마지막으로 적용이 됐다는 얘기는 그 많은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 드러난 적이 없었잖아요. 그만큼 그 쉬운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폭행이나 협박을 했는데 법원의 판결 내에서는 정말로 한 지방이 막 어지러워질 정도가 된다. 한 지방이 정말 소동이 일어날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경찰에서는 그때 당시에 한 800여 명간의 민노총 간부들이 계획적으로 이걸 조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이른다라고 경찰은 보고 일단 포함을 시켰습니다. 실제 처벌은 가능할 거로 보세요? 저는 이게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좀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정말 집회 시위가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그 많은데도 그걸 적용 안 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상황이 좀 다른 건 뭐냐면 그 사이에는 우리가 그런 어떤 집회와 시위를 눈으로 보면서 현장을 그렇게 목도했던 적도 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주목해 봐야죠.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게 이게 19일 소요문화제, 소요문화제 할 수 있죠. 그런데 원래 1차 집회, 2차 집회 목적은 노동법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본질적인 게 있는데 소유문화재라고 지금 정부의 소요죄 적용을 비아냥거리는 이 문화재란다는 것은 한상균을 비호하기 위한 그 문화재로 그냥 전락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스스로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1차 집회 때부터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투쟁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만 그게 아니란 어떤 현상이나 상황 때문에 메시지가 뒤로 빠지고 폭력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뭐 복면이나 어떤 가면이 드러나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소요 문화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쇼를 하겠다는 하시겠다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재밌을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그거보다는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조금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때가 광화문이 시끄럽긴 엄청 시끄럽겠어요, 토요일에. 제 생각에는 이게 소요죄가 웬 말이냐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86년 5월 3일 이게 뭐 민주화 세력에서는 인천 항쟁 이렇게 부르고 또 인천 사태라고도 부르는데 대학생 시절에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인하대에서. 그때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 등장했던 구호가 인천을 해방구로. 지금 들여다봐도 굉장히 섬찟한 문구인데 정치 상황이 엄혹했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소요죄가 웬 말이냐 그러면 피켓팅 하면 돼요. 그렇죠. 그 화면에 TV조선에서 비춰주시면 소요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있구나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소란을 오히려 일으켜버리면 자 우리가 지금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소음은 공해인가? 공해라고 보잖아요. 공해라고 보고 있죠. 자 소음은 폭력인가? 이 문제가 또 시끌시끌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또 이 소음이 소란이 공해냐 아니냐
이건 폭력의 유형이냐 아니냐 이런 또 쓸데없는 논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제를 하는데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가운데 소유주에 대해서 시끄러운 퍼포먼스를 풍물패가 잠깐 나와서 하는 것은 문화제의 코너로 맞습니다만 야 모든 군중이 뭐 몇만 명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든 다 도구 하나씩 들고 나와서 하면요 또 시민 불편 초래되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통진당 해산 선거 1년인데 통진당 사람들이 이제 스멀스멀 또 나와가지고 이제 총선도 출마한다 그래요 지금. 일단 뭐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 무슨 아프리카 TV라고 하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지난 9월부터 사실은 방송을 좀 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약간 그 여성 정치인으로서 뭐 방송 활동도 활발히 했었고 그 어떤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걸 끄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 의정부 나온다 이런 얘기 또 있어요. 의정부 쪽에 출마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홍성규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총선 출마를 하겠다. 이분도 또 팟캐스트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김미 이상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내년 총선을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 다 근데 또 일종의 사법처리들 각종 집회나 시위 관련돼서 사법처리들도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화면으로 보면 어마어마해요. 화려해요 사실. 내란 선동에 뭐 체포방해 최루탄 투척 뭐. 뭐 정말 당황스러운 국회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이런 일까지 벌이셨는데 문제는 이게 통합진보당은 해산이 됐지만 여기에 통합진보당과 직접적인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이석기 전 의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딱 규제할 방법이 딱히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변호사님 사실 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돼가지고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이 통진당의 강령을 따랐던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통진당 자체가 해산이 됐으면 그 의원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계속해서 출마를 한다 그러면 이 통진당의 유령이 정치권에 계속 떠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정부에 그렇게 당을 해산 정도에 됐을 때 과연 의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맞냐. 앞으로 또 출마 자격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사처벌을 할 때도 정과가 있으면 나와서 바로 또 뭐 죄를 씻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대신 자격정지형 같은 걸 병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정도는 자숙하고 반성하는 기간을 주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산 과정에서도 저도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리라고 국회의원들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기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법을 못 만들어놨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에서 말씀하시고 북한을 추종해서 당이 해산되는 일이 벌어질까? 그냥 없으면 안 되니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실제로 꼼꼼하게 만들지 않았던 허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 이건 법리적인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저희가 흥분 안 해도 돼요. 민심에 맡기면 돼요. 저는 제발 좀 나오시면 좋겠고 나와서 표를 받고 그 상황을 본인이 확인해야 내가 지금 국회의원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법적 스스로. 처벌을 하면 지금 이석기 의원 9년형으로 갇혀 있습니다만 뭘 하고 있냐면 스스로는 민주화 투사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안에서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세상 오면 내가 책을 내서 이 고난을 또 하나의 이제 나의 삶의 훈장으로 삼으리라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명예로운 거다. 뭐 이 박정권 하에서는 뭐 아니 실제로 지금 이석기 구명회라고 지금 단체가 구성돼 있다며요.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탄원도 넣고 국제 인권 단체도 넣고 하지만 중요한 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으로 잠시 생활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의 평가를 본인들이 인식해야 현실 인식을 하는 거고 그 내년 총선에 저는 나왔으면 좋겠고요. 나와서 표를 받아보고 이 정도 0.5%가 나를 그래도 좀 안쓰러워하는구나. 이런 좀 현실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소장님 솔직히 지금은 막 민노총에서 총 집회한다 그러지. 또 이제는 뭐 박근혜 정부 독재라고 하지. 이 와중에 이석기 의원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이석기 의원 추종 세력들, 통일당 추종 세력들이 사실 지금은 뭔가 틈새를 틈새를 지금 들어갈 지금 사실 지금 엮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쪽이랑 같이 섞는다고 한다면 사실상 뭐 당선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하셨지만 혹시라도 진짜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 다시 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에 민노총이 걸기대회를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그러면 그거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정치색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뭐 비정규직 노동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노동자의 해고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대한 관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마음을 합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 사실 그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노동자의 뭐 정치 세력화를 빌미로 해서 사실은 그들의 어떤 이념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중도에 있는 국민들도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총선으로 합칠 가능성은 있지만 예. 당선자가 나올 것은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12월 19일이 네.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예. 전통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대선 날이 12월 19일이잖아요. 아, 매번 12월 19일인가요, 거의? 매해.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 네. 당선 때부터 계속 12월 19일인데 MB 정부 때 예. 이명박 대통령 때는 대통령에겐 큰 경사였던 것이 본인의 생일이자 결혼기념일이자 와. 대통령 당선일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전임 정부가 됐습니다만 MB맨들은 예. 12월 19일에 모여서 내일 또 파티한다는 파티를 하는 거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이 된 거죠. 당선 3주년이 된 거죠. 당선 당선 3주년.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 3주년이군요. 또 12월 19일이. 또 박근혜 이것도 대통령 얘기가 맞춰서 나왔는데 또, 21일 새마음 갖기 운동의 횃불이라는 글씨가 위에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붓글씨가 경매에 또 출품이 된다 그러는데 이거 저 글씨예요? 저 글씨인데 새마음 갖기 운동의 횃불? 저 글씨가 20대에 쓰신 거예요. 26살. 20대. 네. 20대에 썼는데 굉장히 바르게. 그래서 네. 지난해에도 보면 한글날도 붓글씨를 쓰셨어요. 그래서 오.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은 전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예. 서예를 수십 년 꾸준히 해오셨는데 한글체로 많이 씁니다. 주로.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예. 의미가 있고요. 오. 그런데 그 20대, 26세 쓴 저 새마음 갖기 운동의 횃불 바로 저 네. 글씨거든요. 지금 저렇게 쓰시는 거군요. 경매에 나오는 거예요. 네. 저 글씨가 과연 이게- 얼마의 낙찰이 될까?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입니다. 얼마나 할까요? 네. 아직 예단할 수 없는데 예. 굉장히 이 팬클럽들의 팬심과 함께 저걸 갖고자 하는 욕망이 크면 가격이 치솟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역대 대통령들의 이 가격들이 있습니다. 네. 예. 전두환 대통령의 글이 그 재산 우리가 환수하고 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몇 해 전에 드물게 전두환 대통령 붓글씨가 나왔는데 예. 이 고진감래라는 한자예요. 예. 처조카에게 이 대학 시험을 보는 이제 가족에게 준 저거군요. 거예요. 예. 근데 그 고진감래가 처음에는 한 200만 원에 낙찰되겠지 했어요. 예. 8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경매가. 근데 저게 1,100만 원에 팔렸어요. 오호! 근데 왜냐하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경매라는 게 경쟁이잖아요. 예. 계속 높게 부르다가 한 200에 낙찰되겠지? 비싸면 400 그랬는데 뭐 4-5배를 넘어가서 1,100만 원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예. 네. 경매가 한번 불이 붙으면 얼마에 팔릴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추정가가 1,000만에서 3,000만 정도로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붓글씨 지금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1억 1,000만 원까지도 최고 경매가가 올렸어요. 그리고 유경수 여사는 7,800만 원?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거 보세요? 뭐몇 억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미리 투자를 좀 해놓으실 어떤 투자자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버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워낙 글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지금 저 나오는 그렇죠. 키워드죠. 이 휘호구들은 한 1,200점 가량 휘호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씨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아예 필체를 네. 사령관체라는 필체를 본인의 글씨체를 하나 만들어서 사령관체를요? 그래서 만들어서 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경수 여사도 그래서 글씨 쓰는 걸 좋아하셔서 한 중용지덕이라는 작품이 한 7,800여만 원 정도 됐고요. 그 이후에 근데 또 고가로 많이 경매가 됐던 작품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글씨들이 꽤 고가로 됐던 게 최고가가 한 4,100만 원. 그때는 이제 행동하는 양심으로 네. 민주회복 조국통일이라는 글씨가 그 정도 가격에 팔렸고요. 저 글씨군요. 예, 지금 나오는 저게 저런 DJ 것들이고요. 대통령의 글씨. 예. 나머지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당연히 전두환 전 대통령 말씀 나왔고요. 의외로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글씨는 많이 쓰셨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찾는다고 하네요. 경매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이게 그 대통령 지지도하고 좀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완전히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 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은요, 오래 집권하셨잖아요. 예. 아까 잠깐 그림에 비친 게 뭐냐면 순국충혼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 한자인데 60년대 저 글씨는 서예가들이 이거는 아마추어의 글씨다. 이렇게 이제 비하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신 후에 꾸준히 서도를 해서 70년대 중후반에는 완성도가 높은 글씨로 자신의 필체가 완성됐는데 본인이 붙이신 게 아니라 이제 주변 분들이 야, 이건 사령관체야. 추사체 버금가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올라갔고 대통령에 대한 이 대중들의 어떤 애정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또는 그분의 삶에 얼마나 뜻과 깊이가 이 글에 담겨 있나. 그러니까 사실 이 서예로 봤을 때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글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요? 지금 가격이 아까 안 나왔습니다만 예. 이승만 대통령의 글이 지인용 이렇게 세 자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와 어짐과 용기. 예. 네. 이게 1억 5천만 원을 호가해요. 가장 비싼 글씨입니다. 그리고 글로 네. 지금 나오는 글씨네요. 네, 지인용. 그래서 이 완성된 필체가 명확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19세기에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한학자였단 말이에요. 한학을 배우셨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가장 이 서예와 거리가 먼 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민 대통령을 안 대통령이라 어디 이 양반이나 선비나 하는 걸 난 싫어. 하셨는데 예. 그래도 이제 사람 사는 세상 이런 한글이 남양주에 있는 식당에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합니다. 저거다. 사람 사는 세상.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저건 지금 가격으로 지금 저기 할 수가 없죠. 지금 측정되지 옥션에 안 않았어요. 나왔으니까. 맞아요. 저것도 어마어마하게 나갈 것 같은데요. 아마 나오면 어마어마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가격을 보면 지금 이 노태우 대통령의 글이 가장 인기가 없다라고 하신 게 맞는데 예. 그동안 버금가게 인기가 없었던 것이 정말 이 YS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도무문을 줄기차게 쓰셨거든요. 예. 근데 서예가들이 이건 뭐 이 채라고 보기 어렵다. 예. 근데 제멋대로 쓴 채다. 네. 그래서 제멋채 이렇게 불렀는데 서거하시고 나서 인기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도무문 이제 대도무문 저 비싸집니다. 예. 틀림없이 비싸질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현역 대통령인데다가 지지율 안정적으로 30, 40 넘으니까. 나가고 있고 네. 좀 그래서 저 가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거 엉덩이 경리할 때 넘을지도. 저희가 예. 상황이 되면은 저 중계를 좀 한번 해보도록 좀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다음 일정 볼까요? 다음 네. 일정이 또 뭔가요? 자, 크리스마스 24일에는 이브인데 근데 북한에서는 바로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 출생을 아주 환영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있는 왜냐하면 거죠. 이게 3대 세습에서 이 김씨 가족을 우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죠. 김전숙이 누구냐 하면 김일성의 부인이잖아요. 예. 김정일의 어머니입니다. 이 친모이고 생모이죠. 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당성은 김정일,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고 아버지의 정당성은 이 김일성 당시 주석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러브 스토리가 조금 꼬여 있습니다. 김정숙이 아니라 원래 김일성이 사랑한 여인은 한성희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요? 예, 여성 빨치산 부대의 대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 한성희가 일경에 체포돼서 예. 투옥돼 있다가 이 전향을 하고 농부와 결혼해서 네. 민간인의 삶을 살아요. 아. 그리고 소련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러브 스토리가 헤어지는 이별 스토리로 끝났어요. 예. 근데 이제 김일성이 그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한성희의 부하, 빨치산 여성 부대의 부하인 김정숙과 사귀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까지 네. 김정일, 김경희의 생모이죠. 네. 그래서 이제 김정숙을 지금 김일성의 정말 그야말로 본처로 예. 지금 캐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탄생 이런 쪽인데 네. 북한에서는 이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이 어쩌면 김정숙 김정숙으로. 여사가 되는 네. 거죠. 아니, 이런 근데 분위기입니다. 김정숙이 사실은 항해 빨치산 대원들 옷 세탁하고 불 지피는 하냐였고 김일성이 그렇게 사실은 생전에 구박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어느 정도까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평론가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따르면은 사실은 김정숙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랑한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 억지로 결혼한 여성이다 보니까 예. 김일성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성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32살 나이에 사망을 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뭐 김일성을 굉장히 따라다니면서 내조를 했다 보다는 그냥 집안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조선의 어머니, 뭐 빨치산의 절세 영웅, 미인이나. 절세 미인으로 막 그림 지금 우리가 아주 포토샵 절세 미인은 아닌데 하듯이 사실 막 뭐 그렇게 다 여성 외모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거죠. 없지만. 네. 그림도.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김정숙 하면 굉장히 미인이고 뭔가 김정숙을 표현할 때는 항상 총과 군대 이런 걸 같이 넣는다고요. 예. 그래서 선군 정치에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일성 장군께서 그 싸움에 나가실 때 옆에서 온몸을 다해서 김일성 뭐 장군님을 보호했던 그런 동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여자로서 개인의 삶도 비극이고 저는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하고 예. 김정숙 창가를 불러야 되는 북한 주민도 안쓰럽고 그렇네요. 슬프네. 아이고. 참 근데 네. 그게 아이러니인 게요. 네.
24일 크리스마스 주변이 인류 문명에서 항상 이렇게 명절이 된 이유는 24일 즈음을 기점으로 해서 밤이 깊어졌다가 다시 태양이 더 길어지는, 그러니까 동지를 지나면서 해가 더 길어지는 기점이 그 무렵이에요. 네. 그래서 고대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때쯤이 명절이 되는데 예. 북한에서는 그 24일을 전후로 해서 그 태양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태양절이라고 부르는데 네. 영원히 어둠 속으로 지금 들어가서 빨리 북한을 예. 꺼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 김정은의 그 걸그룹. 예, 김정은의 모란봉. 그 모란봉 중국 공연 취소된 거가 사실은 시진핑 때문이었다. 시진핑이 이제 참석을 안 하겠다. 이것 때문이었다. 그 북한에서는 최소한 시진핑은 아니더라도 네. 그거에 걸맞는 정도의 그 고위급 관료들이 참가를 해주길 바랬다고 하는데 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제가 좀 전에 태양들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모란봉 악단이 가서 부르는 노래들이요 다 태양처럼 김정은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간에 뒤에서 미사일 막 날아다니고 이게 그러는데 단숨에라는 곡인데 저거. 예, 저기에 단숨에라는 곡에서 저렇게 미사일이 올라가는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서 시진핑 내지는 그에 걸맞는 정도의 저렇게 박수 치고 저렇게 박수를 쳐주면 네. 미국이나 다른 세계에서 볼 때 중국이 이제 G2를 노리는 국가잖아요. 예. 과거와 같이 그냥 북한하고 어울려서 손잡고 동네 골목대장하던 시계가 아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고 그게 거절됐다고 해서 철수시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자기들이 파놓은 어둠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짜랑 하면서 빵 터지고 이렇게 재밌는 장면이긴 한데요. 그거 재밌다고 보시면 안 되는데 가슴 아프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북한식 퍼포먼스는 그렇긴 한데 예. 이 모란봉 악단 사태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뭐 한 국가 체제의 지도자라고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태로 지금 김정은의 격이 어떻게 돼 버렸냐면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정도 급으로 격화됐군요. 격하라고 하면은 이수만 회장이 이수만 화를 내시니까 누가 되니까? 사업가의 길이 있는 거고 예. 정치가의 길이 있는 거고 이런데 예. 무슨 한 국가 체제의 이 지도자가 말이죠. 걸그룹 매니저잖아요. 네. 걸그룹 매니저 엔터테인먼트 예. 업체를 직접 해서 공연해라 마라 들어와라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러네. 이게 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아니 그러게. 실제 러시아 공연 때도 청봉악단 돈 요구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돈 요구했다가 이거 돈이 안 되니까 그냥 철수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예대인 네. 현송월이 예. 모란봉 악단의 인기가 쫙 올라가니까 예. 이 부인 리설주가 만든 게 청봉 악단이라 1년 시차를 두고 두 개의 걸그룹이 복수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아하. 어찌 보면 현재의 본 부인과 옛 애인의 경쟁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봉 악단이 먼저 해외 공연을 했는데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공연도 우방국가 공연이라 잘하고 왔나 보다. 북한식 한류를 선보였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드러난 것이 뒷거래 문제가. 이거 참. 자, 네. 대망의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이 참. 산타의 산타 할아버지가 또 오시는 아니, 거죠. 아니, 진짜 또 모자를 뒤집어 쓰시는 산타가 아닌데 루돌프인데. 산타는 25일 날 오셔야 되니까 저희가 상금이 내셔야 되겠어요 지금. 신판코드로 루돌프 지금 아직 뭐 캐롤이 이제 막 울려 퍼져야 되는데 네. 아직은 그렇죠. 동네에 안 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사실 심영래의 맞아요. 뭐 달릴까 말까 이거였는데 요즘은 또 김무성 대표가 캐롤송을 또 그러니까 부른다면서요? 해마다 개그맨들이 네. 주로 재밌는 캐롤들을 내놔서 뭐 최양락의 네. 캐롤 이 시리즈가 유행이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경기가 힘든 것도 있고 예. 자영업이 불경기예요. 아.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너무 1년 내내 놀 게 많다 보니까 옛날처럼 크리스마스가 초대형 행사가 아닌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뭐 산타에 별 관심이 없다고 김무성 그러는데 대표 노래 근데 잘하는 문제는 잠깐 들어볼까요? 네. 여의도에서 이제 캐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엾은 저 루돌프 배터리가 되었네 아니 김무성 대표 저기 노래 자연스럽네요. 뭐. 아니 손녀가 예. 태어나서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얘는 뭐 음색이나 캐롤송도 부르시고. 노래 분위기가 좋아요. 예. 어쩔 수 없는 사투리가 끼어있는 것 때문에 약간 코믹한 면이 있습니다. 예. 산타가 되네요. 산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뭔가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예. 캐롤을 녹음했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2년 전인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해 크리스마스에는요. 여야 의원들이 같이 캐롤을 녹음했어요. 한 13명 정도가. 예. 뭐 조경태 의원도 있었고 김무성 대표도 있었고 당시 당대표가 아니었죠. 네. 그래서 의원들끼리 여야에서 캐롤을 같이 불렀는데 이제는 야당은 지금 캐롤 부를 분위기가 아니고 아이고, 지금 그러네요. 다 또 집안이 좀 여당 쪼개지는데. 당대표 혼자 예. 좀 쓸쓸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연말 정국입니다. 야당은 그래도 지금 문재인 대표랑 이 코믹 영상이 지금 온라인 입당 지금 야. 그렇죠. 지금 대박 났잖아요. 대박. 입당 가입 이 프로모션. 네. 10,000명, 20,000명, 뭐 30,000명 곧 된다고 하고 2만 명 넘었어요. 2만 명 넘은 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글쎄 저거는 뭐 재미있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워낙에 모바일로 했다는 것을 강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바일로 강점도 있지만 모바일이 그들만의 잔치는 제발 안 됐으면 그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캐롤을 하도 못 들어서요. 여기서 들으니까 좀 반갑기도 하네요. 그래요? 아, 어떤 그 면에서. 맞아요, 진짜. 아니 근데 아니에요, 저렇게 아니에요. 영상을 하면 네. 저렇게 온라인 입당하라고 하면 이 젊은 애들은 진짜 확실하게 좀 어필을 할 것 같아요. 젊은 애들한테는요. 그렇죠. 모바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젊은 층들에게 어필을 하는 그 도구이고 저만 해도 이제 저렇게 기분이 좋으면 한번 모자가 관심이 귀엽네요. 있어. 김성 대표는 이렇게도 하셨대요. 네. 그래서 굉장히 대중하고 호흡하는 거는 진지한 상황에서도 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영화에서 보면 죽는 순간에도 유머를 잃지 않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도 굉장히 상황은 척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와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좀 마음의 기쁨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 영상을 보니까 예전에 그 야권, 그거예요. 뭐 그거예요. 통진당이랑 뭐 다 모여가지고 춤추고 아, 이랬던 맞아요. 거 다 지금 떠오르는데. 막 이게 같이 해가지고 2012년 총선 전에 예. 그때 이제 총선 프로모션 막 할 때 지금 현재 복고 드라마가 많이 유행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당시에 뭐 7, 80년대 이마룡 씨가 입었던 학생복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로 당시의 이정희 대표, 뭐 네. 심상정 맞아요. 의원, 예.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표 등등해서 여러분들 유시민 의원도 있었고요, 그랬었죠. 당시에.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좀 70, 80 분위기의 복고 영상을 찍었는데 예. 그게 그 실패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약간 좀 이 크리스마스 악몽 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희 소장,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